특별한 일, 재미있는 일 하나 없다고 지루하게 살지 말라. 찾아서 누리려고 하면 즐거운 일은 늘 우리 곁에 있다. 대접받으려는 수동성이야말로 세상과 불화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인생의 재미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 그런 태도가 결국은 인생을 정말로 재미있게 만든다. 안녕하세요. 반야의 서재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즐겁고 재미있게 살고 싶지만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에 직면하곤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인간으로서 받아들여야만 하는 숙명이지요. 오늘은 50년 넘게 수만 명에 이르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정신과 전문의로서 우리나라 정신의학에 크게 기여해 오신 이근후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85년을 먼저 살아본 인생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들려주는 보석 같은 조언들을 담고 있는 책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인데요. 사람들이 저자에게 이렇게 묻곤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재미있게 할 수 있었냐고요. 하지만 저자의 건강 상태를 알면 놀라게 되는데요. 저자는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고혈압, 당뇨, 허리 디스크 등 7가지 병을 앓고 있고 젊어서는 지독한 가난과 전쟁 속에서 유년기를 보냈고 4.19와 5.16 반대 시위에 참여해 감옥 생활을 하는 바람에 변변한 직장도 없이 4명의 아이를 키우며 생활고를 겪기도 했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생의 마지막까지 재미있고 유쾌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뜻대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며 예기치 않은 시련에 크게 흔들리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신이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작은 기쁨을 최대한 많이 찾아서 누리면 그런 사소한 즐거움이 쌓여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책은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인생엔 많은 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위기였을까? 돌이켜보면 위기의 순간에는 언제나 다른 문이 열렸다. 아니,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보려는 몸부림이 예상치도 않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줬다. 원래 시와 미술을 좋아했던 나는 자연히 미술대학 진학을 꿈꾸었다. 그러나 자주 병으로 앓아눕는 어머니를 지켜보면서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마음을 굳혔다. 그런데 막상 의과대학에 들어가 보니 의학 공부가 나에겐 너무 어려웠다. 공부량이 방대한 데다 문학 소년이었던 내가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등을 공부하려니 도통 관심이 안 생겼다. 게다가 어머니의 과잉보호 속에서 자라느라 억압되었던 에너지가 대학에 들어가서 폭발했다. 분노와 반발심이 극에 달했다.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기가 힘들었다. 나는 이 에너지를 산악회를 만들어 활동하면서 풀었다. 며칠에 걸쳐 지리산을 등반하고 책에서 본 아이젠을 만들고 싶어서 대장간을 찾아가고 설산에 갇혀 사흘을 버티기도 했다. 그런데 이때 시작한 등산이 내 평생에 걸친 취미가 되었다. 의대 부적응이라는 위기가 산이라는 친구를 소개해 준 셈이다. 차차 의과대학에 적응해 나갔고 레지던트가 되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4.19 시위의 주동자로 지목되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 대학 시절에 벌인 일에 몇 년이 지나서 유죄 판결을 내리다니 참 억울했다. 이제 막 결혼도 했고 전문의가 되면 병원도 개원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교도소라니.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출소하니 앞길이 더 막막했다.
전과자라는 딱지가 붙어 유학길도 막혔고 취직 자리도 없었다. 나는 고민 끝에 일면식도 없던 국립정신병원장에게 편지를 썼다. 당시 국립정신병원은 의사들이 기피하던 곳이어서 나를 위한 자리가 하나쯤은 있을지도 몰랐다. 뜻밖에도 원장은 나를 받아주었다. 참 감사한 일이었다. 나에게 국립정신병원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막다른 골목에서 찾은 유일하게 열린 문이었을 뿐이다. 그런데 나는 그곳에서 의사로서 크게 성장했다. 나라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전국의 유명한 의사들을 직접 만나 배웠고 풍부한 임상 경험을 쌓았다. 전과라는 위기가 의사로서의 삶에 일면 전화위복으로 작용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이제 인생이 순탄하게 흘러가나 했다. 그런데 갑자기 군대에 오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전과자라는 딱지가 떨어져서 무엇이든 마음껏 해볼 수 있게 되자 이제는 사면되었으니 군대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통지가 날아온 것이다. 당신은 국립정신병원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개원을 고민할 때였다. 결국 모든 꿈을 3년 넘게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또다시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군대를 제대한 후에 다시 원점에 섰다. 개원하자니 돈이 없었고 국립정신병원에 복직하자니 뭔가 허전했다. 나는 진로와 관련한 조언도 들을 겸 정신과 의사 선배들을 찾아다니며 제대 인사를 드렸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과장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었다. 나는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사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은데 불가능할 것 같아 개원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과장님은 며칠 후 나에게 전화를 걸어 전임 강사를 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예기치 않게 새로운 길이 열린 순간이었다. 그 후로 3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치열하게 공부했고 그 후 이화여대로 자리를 옮겨 평생 가르치는 삶을 살게 되었다. 내 인생은 그다지 계획대로 풀리지 않았다. 무엇을 제대로 해볼라 치면 의지를 꺾는 장애물이 나타났다. 한때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나 하는 억울함도 느꼈다. 하지만 주저앉아 전부 포기할 게 아니라면 몸부림이라도 쳐야 했다. 그런데 그런 몸부림이 예상치도 않게 다른 길을 열어줬다. 내 시야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전혀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었다. 인생을 안다고 함부로 판단해선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끝에 다다른 것 같아도 절대로 끝이 아니다. 도가에 이런 말이 있다. 내가 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나락이다. 무엇이든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고에 사로잡혀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한다. 자기만의 세상에 발목을 잡힌다. 그러므로 당신 앞의 현실을 전부라고 판단하지 말라.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믿고 어떻게든 살아가고자 애쓰면 마법처럼 막다른 골목에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2014년 겨울 어느 날 슬픈 부고장이 도착했다. 그때 나는 네팔에 있었는데 이때의 네팔 방문은 기쁜 일이 겹쳐서 더욱 특별했다. 하나는 1994년부터 의료봉사에 참여했던 3명의 학생이 봉사 20주년을 맞아 그들의 가족을 이끌고 네팔을 찾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오랫동안 네팔을 오가며 사귀게 된 문학가, 화가, 음악가 친구들이 나를 위해 출판 기념회를 열어준 일이다. 그 연유는 내가 네팔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작가 다이아몬드 라나의 소설 화이트 타이거를 번역해 한국에서 출간했기 때문이다. 기쁜 일이 동시에 일어났으니 내 가슴은 어린애처럼 쿵쿵 뛰었다. 우리 내외는 아들과 손녀를 데리고 출판 기념회에 참석했다. 그런데 히말라야 산중에서도 와이파이가 팡팡 터지니 손녀는 행사 중에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지 못했다.
핸드폰이 없는 나는 혹시라도 급한 연락이 오지는 않았나 하는 마음에 손녀의 스마트폰을 빌려 메일을 열어본 순간 나는 얼이 빠졌다. 친한 친구의 부고였기 때문이다. 봄이 왔건만 봄 같지 않다라는 말이 있다. 그때 내 심정이 딱 그랬다. 네팔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기쁘기 그지없건만 내 마음은 너무도 무거웠다. 행사가 진행 중이어서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서 충격을 새겨야만 했던 당시의 심정이 아직도 고스란히 느껴진다. 그 친구의 이름은 박도일이다.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났으니 65년 넘게 이어져 온 우정이다. 그는 또래보다 조숙했고 아는 것이 많았다. 까까머리 중학생 시절 그의 주도하에 독서회가 결성되었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앉아서 문학 서적을 읽고 축음기에 LP판을 돌려가며 음악을 들었다. 그는 당시 유행하던 알베르 까뮈의 책을 좋아해 우리에게 자주 읽어주었고 어려운 교향곡도 유창하게 해설해 주었다. 내가 시와 그림을 즐기는 예술적 취향을 다지게 된 바탕에는 박도일이라는 친구의 영향이 컸다. 한 번은 도일이가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한 일이 있었는데 다행히 생명은 무사했다. 인생에 대한 성숙한 사고와 고민을 안고 살던 도일이는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세상과 자아 사이에서 끊임없이 번민하면서도 자기답게 인생길을 뚜벅뚜벅 걸어갔다. 우리는 그가 죽기 2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매주 어울려 우동을 먹으면서 옛 이야기를 늘어놓다 헤어지곤 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건 어떤 뜻일까? 심장이 멈추고 숨이 멎으면 생물학적인 죽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를 기억하고 추억하는 사람이 있는 한 그는 아직 정신적으로 살아있다고 보아도 되지 않을까? 도일이는 분명 죽었지만 내 기억 속에서 그는 여전히 생생히 살아있다. 그것도 섬세하고 예술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청년의 모습으로. 내 평생 그로부터 얼마나 좋은 자극을 받고 소중한 추억을 얻었는지를 말로 다 설명하기 힘들다. 그를 친구로 둔 것이 내게는 얼마나 큰 행운이었던가. 이제는 하늘로 먼저 떠난 친구를 향해 혼잣말을 되낼 뿐이다. 자네를 만나서 내 인생이 참 행복했네. 우리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진정한 흔적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을 가슴에 남기는 좋은 기억뿐이다. 내가 죽은 후에 누군가가 나로 인해 사는 게 조금은 행복했었다고 말해준다면 그보다 값진 인생이 또 있겠는가. 오늘 또 우리는 타인의 가슴에 기억을 새기며 살고 있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누군가의 행복에 기여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염두에 둔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나는 49살에 처음으로 히말라야에 갔다. 우연히 학술단체 요원으로 뽑혀간 네팔 행이었지만 나는 학술 조사가 끝나고도 개인적으로 6개월간 네팔에 머물며 이곳저곳을 트레킹했다. 셰르파 한 명과 천막을 이고 해발 5,000m의 고봉을 오르며 내 안에 자리한 불안의 정체를 직면했다. 그동안 외면하기만 했던 그 감정은 다름 아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그 후로 죽음은 의식 수준으로 올라와 내 삶의 화두가 되었다. 언제 갑자기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이 현실로 다가온 사건이 있다. 2003년 네팔에 의료 봉사를 갔을 때 갑자기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 갑작스런 기후변화로 인해 산에 간 대원들을 다급히 챙기느라 바짝 긴장해서인지 눈의 혈관이 터져버린 것이다. 귀국 후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한쪽 눈의 시력은 잃고 말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선천적으로 심장 혈관이 좁은 것을 발견했다.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할 만큼 시급했다. 그 수술이란 팔의 동맥을 따서 심장 혈관에 이식하는 수술이었다.
수술 부위가 심장이고 동맥을 건드리는 만큼 매우 위험하고 난이도가 높았다. 그야말로 생사의 확률이 50대 50이었다. 그때 나는 마음먹었다. 수술을 받고 다시 깨어난다면 남은 생은 그야말로 덤이라고. 본전 생각에 아쉬워하거나 쓸데없이 욕심부리지 않겠다고.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 나는 다시 눈을 떴다는 사실에 쾌재를 불렀다. 그 다음부터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맨 먼저 하는 생각이 죽지 않고 오늘도 살았구나 이다. 기적같이 살아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받았으니 무슨 일인들 감사하지 않으랴. 수술 이후 나는 웬만한 일에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죽음의 공포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크게 사로잡히지 않았다. 그리고 13년 후인 2015년 나는 다시 한번 삶을 덤으로 받았다. 평소처럼 연구실에 출근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머리를 크게 다친 것이다. 주차장에 쓰러진 채 머리를 만져보니 피가 흥건하고 두개골이 함몰된 듯 했다.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향하면서 생각했다. 내 인생도 이렇게 끝을 맺는구나. 죽음이라는 단어가 생생하게 스쳐 지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안하지 않았다. 심지어 아쉽다. 기왕 다칠 거라면 한 달간 말미를 주시지. 그러면 원고를 출판사에 넘겨놓을 텐데. 라는 생각까지 했다. 이상한 일이었다. 그토록 죽음이 두려웠던 내가 죽음 앞에서 이리도 침착하다니. 그러나 내 예상과는 달리 머리에는 외상만 있을 뿐 뇌 손상은 없었다. 이번 생활은 매우 힘들고 불편했지만 이번에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퇴원했다. 그렇게 나는 또 새 생명을 얻었다. 새로운 생명으로 치자면 이제 겨우 5살이 된 셈이다. 죽음은 언제나 내 삶의 언저리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한때는 죽음이 두려워 도망치고 싶었다. 그러나 살아있는 인간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는 불가능하다. 오히려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운명임을 인정할 때 내 삶이 달라졌다. 여러 차례 위기를 겪고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하루하루가 새롭고 감사하다. 이제는 알겠다. 그토록 두려웠던 죽음 덕분에 삶을 더욱 뜨겁게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내가 죽음 앞에서도 불안하지 않은 도인쯤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으랴. 죽음이 삶에 준 선물은 매우 고맙게 생각하지만 죽음은 여전히 생경하고 무서운 대상이다. 다만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기에 되도록 불안한 마음을 달래면서 생활해 나가려고 노력할 뿐이다. 죽음은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손님이다. 그러므로 차근차근 정성스레 맞을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죽음을 자연스럽고 평안하게 맞이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값진 선물도 없다. 그래서 나도 매일 죽음을 잘 맞이하기 위해 연습한다. 내가 죽은 다음에 후손들이 웃으면서 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말이다. 세상에 혼자 잘나서 잘 사는 사람은 없다. 무심코 먹는 밥 한 끼에도 수없이 많은 인연이 담겨 있는데 한 사람의 인생은 말해 무엇하랴. 낳아준 부모, 가르쳐준 스승, 함께 해준 친구뿐만 아니라 잠깐 스쳐 지나간 인연들이 베푼 은혜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 이런저런 얽힘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 빚이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 내가 네팔 의료봉사를 시작한 건 1989년부터다. 계기는 산이 좋아서였다. 나는 마음속으로 늘 히말라야를 꿈꿨다. 그러다가 1982년 학술 원정대에 뽑혀 처음으로 네팔을 방문했고 차츰 네팔 사람들의 정신적 문화적 힘에 매료되었다. 나에게 깨달음을 선물하는 네팔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의사인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의료 행위였기에 방학을 이용해 봉사를 계속해 왔던 것이다.
봉사의 다른 한 축은 40년 넘게 이어져 온 광명보육원 후원이다. 인연은 어머니로부터 시작됐다. 타인에 대한 측은지심이 강했던 어머니는 6.25 전쟁 때 대구로 피난 온 광명보육원 아이들을 돌봤다. 그런데 훗날 군의관으로 입대하여 발령받은 곳이 뜻밖에도 광명보육원 옆이었다. 그때부터 보육원을 도왔다. 특히 정신과 의사로서 아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무하문화사랑방을 열어 아이들을 위한 예술 체험 교육을 진행했다. 사람들은 나를 치켜 세우며 어떻게 오랜 세월 지치지 않고 봉사를 해왔느냐고 묻는다. 하지만 내가 작정하고 봉사를 이어온 게 아니기에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그저 내 팔이 좋았고 내 팔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의료 활동뿐이었다. 또 보육원 아이들의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주기에 예술 활동이 가장 좋았고 시와 그림을 즐기던 내 곁에는 시인과 화가가 많았다. 나는 그들이 서로를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었을 뿐이다. 누구나 나누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무엇을 나눌 것인가를 물으면 다들 거창한 것부터 떠올린다. 시간을 내서 봉사를 가거나 뭉칫돈쯤은 기부해야 한다고 여긴다. 그래서 나눔을 어려워한다. 하지만 나눔에는 물질적인 배품만 있는 게 아니다. 지금 내가 가진 범위 내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로도 충분히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 어느 날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내 나이를 물었다. 그냥 말해주기에는 영 심심해서 1935년생이라고 답을 주었다. 잠시 횟수를 계산하던 기사는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요? 정정하셔서 보기 좋습니다. 라고 대꾸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기사는 그의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내릴 때가 되어서 내가 카드를 내밀자 손을 저으며 말했다. 아버지가 81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에게 잘해드리지 못해서 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 차를 타는 손님 중에 82세를 넘은 분들은 무조건 요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아쉬움을 노인에 대한 배려로 달래는 그가 참 멋졌다. 이보다 기분 좋은 나눔이 또 있을까 싶었다. 불가에서는 물질이 아니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 보시를 무제칠시라고 한다. 부드럽고 편안한 눈빛, 자비롭고 미소 띤 얼굴, 공손하고 아름다운 말씨, 친절한 행동, 착하고 어진 마음, 편한 자리를 양보하는 자세, 잠잘 곳을 제공해주는 배려가 그것이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준 베품은 대부분 사소하고 섬세한 것들이다. 내가 받고 싶은 것을 타인에게 베풀면 그 자체로 훌륭한 나눔이다. 뭐든지 거창하게 생각하면 시작조차 어려운 법이다. 봉사도 마찬가지다. 봉사를 특별하게 생각지 말라. 찾아보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할 수 있는 일에서도 베풀 거리가 많다. 그것들을 찾아서 하나씩 실천해보는 것이야말로 나누는 삶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네, 많은 시련과 난관 속에서도 사소한 일상의 기쁨을 즐기며 유쾌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저자의 모습이 너무도 여유있고 멋지게 느껴졌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누릴 수 있는 작은 기쁨과 즐거움을 한번 찾아보시고 유쾌하고 즐거운 일상의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반야의 서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